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군사안보, 정치외교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술핵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전술핵 우리가 과연 도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미 육군이 새로운 이 전쟁 개념, 오퍼레이션 3.0 FM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면전 대상 국가로 북한을 꼭 집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국이 의지를 이 교범에다가 담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말 까불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고 들어가겠는데요. 이란 민주화 시위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놀랍게도 진압부대도 시위대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북한이 150대의 전투기 무력 시위했는데 그거 로널드 레이건 항모 들어오는 거 보고 했던 그런 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그런데 실패했다라는 이 정보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억울한 죽음으로 시작된 이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20개 주, 29개 대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일부 진압부대까지 시위대에 참여하면서 이란 당국이 혁명수비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석유 증산 요청을 거부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일명 오펙 플러스의 대폭적인 석유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이 관계 재정립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의 사익 외교가 미국 국익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북한 개성을 잇는 일본 국도와 77번 지방도는 평상시에도 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텅텅 빈 도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 텅텅 빈 지역에 파주시 능산리에서 장단면 도라산리를 잇는 남북 10.75km의 고속도로 건설을 확정하고 이달 중 착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이른바 문도로로 불리는 이 도로에 투입될 국민의 혈세는 무려 5,800억 원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거나 직무상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체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 주식과 같은 투자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때려잡아야 할 적폐로 비난했던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방사청이 관리하는 방위산업체의 주식을 최근 2억 3,100만 원어치 사들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전투기 150대 동원 전술훈련은 즉흥적인 훈련이 아닌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훈련이었으며 2주 전부터는 전국 단위의 방공훈련도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훈련의 결과는 한 대 추락, 수십 대 이륙 불가였고 훈련 규모도 크게 뻥튀기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이 하메네이 사진을 앞에다가 지금 손가락 욕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잡을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팔레비 왕정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은 이 이슬람 국가이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강남 개발할 때 테헤란로,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 아닙니까? 그래서 테헤란로라는 그런 이 거리가 생길 정도로 아주 이 교류가 활발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란이고, 그때는 이 미니스커트, 비키니 이런 것들을 입는 여성들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호메이니가 혁명을 하면서 왕정을 축출하고 그때부터 반미국가가 되면서 여성들은 히잡을 쓰게 되고 사회활동을 제한받게 되고 이렇게 되었죠. 최근에 이제 이 이란의 민주화 시위를 촉발한 그 젊은 여성의 사망사건, 구타 사망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이란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을 한번 좀 상세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 시위 관련한 것들을 자세히 다루면 이 유튜브의 정책 특성상 이건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단신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위에 지금 이제 남성들도 가담하고 일부 노동자들도 가담하고 이제 남성들 그리고 시위 진압 부대도 가담하고 경찰도 가담하고 전부는 아니고 일부지만 자, 시위 진압 부대까지도 여기에 가담하다 보니까 이제 무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 지금 혁명 수비대를 여기다가 투입할까, 진압에 투입할까라는 건데 이 30만 명 되는 혁명 수비대가 이란 GDP의 30%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권을 이 혁명 수비대가 다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는 변하지 않죠. 왜? 이 정권이 유지가 되어야 자신들의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 이권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는 반란에 가담하지 않죠. 그래서 그 혁명 수비대를 이 진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이란의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시위 문제만 아니라면 제가 좀 다뤄드렸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중동 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엿먹이고 있죠. 그래서 이 가스쿠지 빈 살만 왕세자를 계속 비난했던 그 민주 언론인인 가스쿠지가 암살당했습니다. 그 암살을 지시한 사람으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목되었고 왜냐 제일 이 빈 살만 왕세자를 귀찮게 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재한다. 이랬던 건데 트럼프 시대에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이 세계 이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미국의 관계 재정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이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PC주의니까 사우디 니들한테는 무기도 안 팔아 이렇게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흔들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바이든은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빈살만을 비난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빈살만이 완전히 그냥 바이든에게 빡쳤죠. 그런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미국의 또 전 세계의 석유 가격 그건 폭등하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오펙 움직여서 석유 좀 증산 좀 합시다 라고 바이든이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줬죠. 근데 바이든은 이 파리 기후 협약에 트럼프가 탈퇴하고 그러면서 트럼프는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갖다가 대량 채굴 했죠. 이 셰일 오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파리 기후 협약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이런 이 환경 오염이 되니까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셰일 혁명을 해서 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던 이 에너지 집중도를 완화시켜서 미국도 엄청난 산유국이 되었죠. 근데 바이든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미국이 정상국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가면서 이 미국의 셰일 혁명을 억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들어온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빈살만 넌 나쁜 놈이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존심 강한 빈살만이 그래 니들도 한번 엿먹어봐 해서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 석유를 팔고 이런 것들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석유 증산 좀 합시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독일까지 보내서 독일이 그동안 앙겔라 메르켈 시대에 무기 금수 조치 사우디아라비아 했는데 우리 그 다 이제 다시 원상복구할게요 라고 하고는 독일은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리고 지금 빈살만은 그에 더 나가서 이 오펙 플러스 국가를 전부 모아서 자 전부 감산이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관계 재정립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그 관계를 완전히 흐트러버린 주체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 정부가 자신들의 사익, 예를 들어서 뭐 이 석유 가격의 선물 여기에서 돈을 얼마 버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 중간선거 이제 바로 다음 달인데 어마어마한 빅엿을 먹어버린 거죠. 자, 다음인데요. 남침로인가? 라는 내용이 국정감사 그리고 TV조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자, 여기 지금 77번 도로에 있습니다. 이 77번 도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유로 엄청나게 넓은 도로죠. 그리고 이 자유로에서 파주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해일이 지나면 차도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 1번 국도, 여기가 이제 통일로죠. 이렇게 해서 도라산으로 가서 이제 판문점 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도로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보시다시피 습지를 지납니다.
이 습지에 이 임진강 북쪽에 있는 습지인데 이 습지에 저새, 삭, 금개구리 이런 아주 보호해야 될 이런 그 동물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40여 종이 서식하는 건데 아니 이 좌파 환경단체들은 도마뱀 한 마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등 뭐 환경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는 가만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새, 삭, 금개구리 이야 법정보호종 40종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넓은 고속도로 왕복 4차선을 닦는데 5,8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 전차 기동로 아니냐? 라는 건데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영빈관이 없으면 됩니까?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왔을 때 대통령이 파티도 하고 대접도 하고 접대도 하고 해야 되면 영빈관이 있어야 되죠. 올 때마다 호텔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옮기는데 어쩔 수 없이 동의했으면 영빈관 지어야죠. 그 영빈관 예산에 800억 들어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대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전용기를 한다. 있어야죠, 전용기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외교를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면 전용기 있어야 되죠. 그걸 지금 여당이 과거에 반대를 해서 전용기를 구입을 못하고 임대 계속하게 된 계기 중에 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이죠. 내로남불 이거는 어느 특정 정치 계파만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 보고 그래 비록 우리 당이 대통령 할 때가 아니지만 그래 전용기는 있어야지. 그래 대통령실에 영빈관 있어야지. 라는 거는 서로 동의해 줘야 됩니다. 정상적인 외교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통일된 이후에 꼭 필요할 거야. 그럼 통일된 이후에 만들면 되죠. 5,800억 원 영빈관 예산보다 비쌉니까? 이거 도대체 뭐하러 만듭니까? 여기다가 사람도 안 다니는데 전차 기동로입니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자신의 피감기관 관련 업체들 주식 보유하면 안 되죠. 근데 백지 신탁했다라고 하지만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 좌파들은 돈을 참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또 모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아주 바보 같은 똥볼을 차서 자살골을 넣던데 이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 이더리움 가지고 북한에서 돈 세탁하는 이런 시스템에 성남시장, 서울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문건 이런 거를 막 공개하고 하던데 그래서 돈도 또 북한에 도와주는 이 개인의 돈도 또 북한에 도와주는 돈도 굉장히 관심 깊어하는 이런 분이 유력 정치인이 돼서는 되겠냐라는 거고 이건 정말 수사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전투기 150대 띄웠지만 이건 사실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해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반탄작용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이미 준비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대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것처럼 150대가 아니고 사실은 100대 어간 정도였고 그리고 그나마도 이륙하다가 추락하는 비행기도 있었고 그리고 급히 고장나서 급히 회항하는 비행기도 있었고 아예 뜨지도 못하는 비행기 왜? 부품이 없어가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얘들 150대라고 하지만 전부 꽝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확장 억제 강화를 논의하는 한편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종류의 전술핵을 어떻게 들여와 효과적으로 운용할지 진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당국과 여당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미국의 전술핵 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인터뷰한 복수의 정부 당국자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 여건 조성 방안을 한 달여 전부터 여당에 먼저 제안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할 기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이미 대통령실에서 여당에 전달했다라며 당정 논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서로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조용히 재반 작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9.19 남북 군사 합의부터 파기한다는 것이 용산의 분위기라며 이후 전술핵 배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용산과 여당이 깊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어떤 전술핵 무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냉전이 고조된 195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 무기를 반입해 전성기 시절에는 최대 950기의 핵무기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이를 모두 철수하고 30년 넘게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재배치를 결정할 경우 사실상 유일한 옵션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폭탄인 B-61-12인데요. 해당 핵무기 배치가 확정될 경우 이 핵무기는 오산 또는 군산 공군기지의 F-16 전투기에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산과 군산은 유사시 북한의 장거리 화력자산의 1순위 타격 목표가 되어 조기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현명한 선택은 아닌데요. 우리 정부가 정말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과 최신 무기 개발 동향, 한반도 정구의 지정학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말 효용성 있는 핵무기를 유치하기 위해 전문가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B-61-12 이 폭탄은 위력을 조절할 수 있죠. 위력을 조절하고 이 관통 벙커버스터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저위력 핵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5킬로톤 정도의 제법 강한 핵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이 0.3에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통 탄두가 따로 있어서 아주 초소형 핵 탄두로 뚫고 들어가서 터지고 해서 마지막에 정말 여기서 폭발해야 되겠다 하는 곳에서 터져서 인공지진파를 일으켜서 내려앉혀 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전술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일요일 날 이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이 전술 핵무기를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군이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하고 핵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지금 폴란드도 핵 공유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 공유를 할 수도 있고 핵 공유를 한다면 어떤 무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무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을 조금 다양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 무기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배치에 대한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10월 초 평택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미 제2보병사단 예하 제2 스트라이크 여단 전투단이 10월 8일부로 본격적인 작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순환 배치 전력은 병력만 철수하고 장비는 그대로 남았는데요.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력이 갖춰진 미군이 새로운 야전 교범에서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대상으로 북한을 가장 먼저 지목했습니다. 미 육군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공개한 필드 매뉴얼 3-0 Operations 야전 교범 완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발간해 전군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 야전 교범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처하고 그 해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며 4년 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야전 교범이 만들어졌으며 이 교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연구해 그 교훈들을 반영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새 야전 교범 서두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거의 비등한 전력을 가진 나라들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소개하며 곧이어 북한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요. 미군은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라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새 교범에서 북한을 체제 생존 보장과 협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하면서 이러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 개념으로 다영역 작전을 제시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 육해공, 우주,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며
합동작전을 통해 적을 격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기존의 군 편제와 부대 구성, 무기 체계와 작전 개념이 전국급 개념으로 확장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육군이 4년 반 만에 야전교범 3-0을 완성하고 그 적용 대상에 북한을 직접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제 유사시 북한은 미군의 전면전 상정 다영역 작전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미국이 작심하고 달려들면 북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북한은 그들의 체제 안정을 위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수단은 CBRN, 그러니까 생화무기와 핵이다. 이런 대량 살상 무기다.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면서 전면전 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개 부대씩 순환 배치를 하는데 원래 최근까지 있었던 부대가 1기갑이에요. 1기갑 예단. 이 1기갑 예단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미 2사단의 2 스트라이커 예단 전투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기갑 예단이 빠져나가고 장갑차 부대인 스트라이커 예단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전력이 약해진 거죠.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기갑 예단이 빠져나가면서 못만 갔습니다. 장비는 놔두고 갔습니다. 우리 경북 7곡에 한 개 기갑 예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기갑 장비가 항상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 본토에, 한반도 유사시에 미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병력만 딱 오면 언제든지 한 개 기갑 예단이 전투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개 기갑 예단이 또 배치가 돼서 주한미군은 한 개 기갑 예단은 바로 투입할 수 있고 나머지 한 개 기갑 예단은 7곡에 장비가 다 있으니까 병력들만 오면 바로 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사전 배치 전단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또 전쟁 중요가 보면 이렇게 한 서너 개 기갑 예단 분량의 해병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부산이나 진해에 또 내려서 또 바로 전선에 투입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추가로 지금 1기갑이 그들이 작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장비를 놔두고 간 겁니다. 이제는 7곡에 2개 기갑 예단의 장비가 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 북한이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 개 예단 전투단이 와 있는 이거 외에 2개 예단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예단을 기갑 예단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까지는 한 개 예단이 병력까지 포함해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개 예단은 장비가 7곡에 치장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개 스트라이커 예단이 지금 이번 22년 하반기를 보면 스트라이커 예단이 세팅이 준비가 되어 있고 병력은 그리고는 2개 기갑 예단의 장비가 7곡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지상군 전력이 강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새로운 전쟁 개념 3.0이 나왔고 이 FM 매뉴얼이 나왔고 이 전쟁 매뉴얼 3-0에는 북한을 전면전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런데 전력은 더 강화시켰다. 이 말은 여차하면 우크라이나 이후에 그 다음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가 이 군사적 액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북한이다 라는 겁니다. 김정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